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꺼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DNA 감정서였다. 검은 글씨는 잔혹할 만큼 냉혹했다.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였다. 아버지일 확률 0%.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숨소리조차 가라앉은 것일 그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제 이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들려주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고백이 아니다. 5해 동안 쌓여온 거짓말, 그리고 끝내 드러난 진실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불륜 상대의 이름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밝혀냈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이다. 나는 분노로 달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얼어붙은 것처럼 침묵했다. 증거를 하나씩 내밀 때마다 그녀의 입술은 열렸다가도 다시 닫혔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하는 모습, 그것이 이미 답이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그 순간 끝내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바로 그 다음 장면부터 시작된다.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말하려 한다. 이건 한 남편이, 한 아버지가, 그리고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가는 가정을 끝까지 마주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아내의 불륜은 5해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 리빙룸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봉투에서 꺼낸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사진, 메신저 기록, 호텔 영수증, 회사 차량 GPS, 카드 사용 내역까지. 내 손이 그 위를 누르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버린 윤주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상대는 회사 부장 박준우였다.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부적절한 관계가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이어졌고 나는 지난 몇 달간 직접 발로 뛰며 모든 증거를 모았다. 나는 말없이 한 장씩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이게 뭔지 알겠지? 사진 속에는 그녀와 그 남자가 어깨를 맞대고 걷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또렷했다. 지영은 입술을 때려다도 내가 새로운 증거를 내밀 때마다 다시 입을 닫았다. 이건 내용 증명이다. 이미 내 상간남 집과 회사 인사팀으로 보냈다. 그의 아내에게도 증거를 정리해 전달했고 위자료 협의 요청도 끝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지영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의자에 몸을 붙이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흘끗 보고 짧게 던졌다. 내 부모님께도 알렸다. 곧 도착하실 거다. 30분 안에.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며 떨리는 손끝이 테이블을 스쳤다. 부모님은 상관없어, 제발. 갈라진 목소리는 애원 같았지만 나는 냉정하게 잘랐다. 이건 가정의 문제를 넘은 법적 문제다. 이제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건 병원 봉투였다. 나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내는 악게 말했다. 딸아이 혈액형이 AB형이더군. 지영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나는 O형이고 넌 B형이지. 그 조합으로는 AB형이 나올 수 없어.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나는 또 다른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DNA 감정서였다. 검은 글씨가 잔혹하게 박혀 있었다.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였다. 아버지일 확률 0%. 순간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내 심장 구동만이 메아리 쳤다. 더 이상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남은 건 차갑게 굳어버린 현실뿐이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등을 의자에 붙인 채 그녀를 바라봤다. 변명은 통하지 않아. 너도 그 남자도 끝까지 끌고 갈 거다. 둘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겠다. 낮게 깔린 내 목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지영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책상을 세차게 내리쳤다. 다 내 잘못이야. 일밖에 모르고 나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잖아. 그 목소리는 울분과 억울함으로 갈라졌지만 후회의 기미는 없었다. 눈물이 맺혔으나
그것조차 자기 합리화의 연장이었다. 나는 무표정으로 묵묵히 받아냈다. 차갑게 굳은 침묵은 어떤 욕설보다 깊게 박혔고 그녀의 고함은 공허하게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나도 외로웠다고. 나를 여자로 보지 않은 건 너야. 다 내 책임이야. 지영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그러나 내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할 말은 다 했냐?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두툼한 증거 봉투를 챙겨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곧 닫히는 순간 다시 숨막히는 고요가 가라앉았다. 거실을 둘러보니 아이의 코트가 사라진 자리엔 빈 옷걸이만 남아 있었다. 책장도 반쯤 비어 있었고 작은 가방도 없었다. 나는 이미 서연을 부모님 댁에 데려다 두었다. 이 더럽혀진 집 안에 남겨둘 수는 없었으니까. 그때 테이블 위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박준호 부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집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 아내가 다 알아버렸다고. 위자료라니. 집안이 엉망이 됐어. 제발 내 남편 좀 막아.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단호히 잘라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막을 수 없어. 내가 뿌린 대가를 치를 차례다. 그의 다급한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휴대폰을 일부러 거실 테이블에 엎어두고 한숨을 고르며 앉았다. 몇 분 뒤, 이번엔 회사 대표 번호가 떴다. 수화기를 들자 영업부 부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꽂혔다. 업무 시간 중에 준호 부장이랑 외출한 기록이 여러 번 잡혔다. 업무와 무관하더군. 사실이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저쪽에서 지영의 더듬는 목소리가 들렸다. 변명은 억지였고 결국 부장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다. 내일부터 자택 대기해. 인사팀과 감사팀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회사엔 나오지 마. 통화가 끝난 뒤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는 회사조차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그 사실을 지켜볼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다. 지영아, 문 열어. 장인의 고함이 벽을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지영은 팔을 거칠게 붙잡혀 거실로 끌려왔다. 눈이 붉게 부은 장모는 울먹이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붙였다. 대현 씨한테 다 들었다. 불륜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DNA 검사까지 했다는 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장모의 목소리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내가 한 짓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장인은 테이블을 세차게 내리치며 외쳤다. 대현이를 지옥으로 떨어뜨렸고 아이까지 끌어들였다. 지영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그게 아니야. 하지만 장모의 외침이 곧장 덮쳤다. 아니라니. 뭐가 달라? 아직도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장인은 방안을 서성이며 차갑게 내뱉었다. 예전부터 그랬지. 늘 자기밖에 몰랐다. 우리가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장모 역시 이어받았다. 대현 씨는 너를 믿고 아이도 잘 돌봤어. 그런데 내가 배신한 건 남편 하나가 아니라 온 가족이야. 장모의 두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분과 절망이 뒤섞인 그 눈물은 말없이 지켜보던 내 가슴에도 차갑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거실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장인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이 터졌다. 닥쳐라. 지영은 움찔하며 고개를 떨궜지만 곧 억울함을 포장한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나도 외로웠다고. 당신은 일밖에 몰라서 나를 외면했잖아.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그 순간 장인의 목소리가 방을 가르듯 날카롭게 떨어졌다. 그래서 불륜이냐? 그게 핑계가 될 줄 알았어? 지영은 거의 울부짖으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회사에서 평가가 유리해졌어. 영업 실적도. 닥쳐라. 장인이 다시 테이블을 내려치며 소리쳤다. 장모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덧붙였다. 무슨 성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정을 버려? 대현 씨 믿음도 짓밟고 아이까지 망가뜨려 놓고 내가 인간이냐?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다.
지영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모님과 맞서며 외쳤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잖아.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장인의 얼굴은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졌다. 장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리가 널 그렇게 키운 줄 아냐? 장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렇게밖에 크지 못했다니 가슴이 무너진다. 두 사람은 결국 등을 돌리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짧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울려 퍼지며 마치 딸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듯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장인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낮게 내뱉었다. 이제 너는 우리 딸이 아니다. 등 뒤에서 칼날처럼 꽂히는 그 말에 지영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어 장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덮쳤다. 이 일이 끝나면 가족의 연도 끊을 거다. 그 각오로 살아라.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거실로 밀려들었다. 곧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지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그때 낯선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떴다. 전화를 받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대현 씨의 대리인입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관련해 한번 사무실로 와주시죠.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박준호의 아내 김미선이 자리하고 있었다.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방 안의 공기마저 얼려버렸다. 그녀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무게감 있게 지영을 찔렀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여자지. 지영은 입술만 파르르 떨며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김미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뻔뻔스럽게도 여기까지 기어 나올 줄은 몰랐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회의실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김미선은 눈빛을 치켜세우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한테 꼬리 흔들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여자로서 이미 끝난 거야. 곧 변호사가 검은 파일을 펼쳤다.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오늘은 사실 확인입니다. 감정은 내려두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투명 파일 속 자료들이 한 장씩 넘겨졌다. 지영과 박준호가 주고받은 메신저, 호텔 영수증, 사진들. 변호사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이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어디서 만난 겁니까? 지영은 시선을 떨군 채 작게 중얼거렸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순간 김미선의 입술 사이로 짧은 숨이 터져 나왔다. 비웃음인지 분노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날카로운 소리였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기억이 안 난다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날짜별 자료와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무겁게 팔짱을 끼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속으로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무가 밀려왔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알았다. 지난 수개월 동안 나는 퇴근 후 새벽까지 발로 뛰며 증거를 모았다. 하나하나 내 손으로 직접 확인했고 이제는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걸. 지영은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목청을 높였다. 애초에 이렇게 된 건 대현 씨가 날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없고 늘 혼자였다고요.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순간 김미선의 손끝이 떨리며 테이블을 세차게 두드렸다. 상대 안 해주니까 남의 가정을 깨뜨린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머릿속에 수없이 떠올랐다. 늦은 귀가길, 서점에서 아이에게 줄 그림책을 샀던 기억,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낸 날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가던 기억.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지영은 무심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한때는 그녀를 웃게 하려 얼마나 애썼는지 그녀는 알기나 할까. 지영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일 때문에였어요. 상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했고 남편은 날 여자 취급도 안 했으니까 나도 외로웠다고요. 웃기지 마. 김미선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칼날보다 예리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따위 이유로 남의 집안을 짓밟을 수 있다면 세상은 불륜 천국이겠지.
우리 애는 아빠가 배신했다고 울고 있어.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또렷이 들릴 정도였다. 지영은 시선을 피했고 어깨가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나는 침묵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와 허무가 뒤섞여 무겁게 내려앉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부분은 후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만 확인합니다. 나는 두툼한 봉투를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내 지영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사진 속에는 거실 가득 풍선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내 생일날 내가 아이와 함께 폭죽을 터뜨리며 웃는 모습, 지영이 선물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선명했다. 나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날은 우리 셋이 종일 함께 보냈다. 이것도 내가 너를 방치한 증거냐? 지영은 얼굴을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서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는 장면, 그 옆에서 지영이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는 상간남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한 장씩 더 꺼냈다. 놀이공원 입장권, 아이와 함께한 가족 사진, 아이의 유치원 등록금 납부 영수증, 놀이공원에서 찍힌 동영상 캡처 화면까지. 여기 보이지? 그날 내가 찍은 사진이다. 내가 외롭다는 말은 결국 두 얼굴을 가진 채 우리를 속였다는 의미다. 변호사의 시선이 냉혹하게 꽂혔다. 이 정도로 가족을 챙겼다는 사실이 있는데 방치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 남편과 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고도 외로움을 이유로 불륜을 정당화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김미선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다. 그래도 남편이 너를 외면했다고 말할 거야? 그 사진 속에서 누가 아이와 함께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고. 지영은 입술을 떨며 손톱으로 테이블 표면을 긁었다. 작은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 쌓인 증거들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낮게 중얼거렸다. 너의 외로움은 결국 핑계였다. 내가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다른 남자로 채운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선택한 거다. 변명할 자격조차 없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다. 마치 작은 법정처럼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더욱 확신했다. 이제 변명은 끝났다. 남은 건 사실뿐이었다. 김미선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지영을 내려다봤다.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지영이 입은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굳어버렸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혼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6살이다.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정해야 한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지영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다. 방해만 되니까 필요 없어. 당신이 데려가.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내가 세상 무엇보다도 지키고 싶은 아이를 그녀는 한낱 짐짝 취급하며 방해라고 불렀다. 그 말은 공기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가슴을 짓누르며 오래도록 메아리 쳤다. 나는 잠시 숨조차 잊은 채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서연이 내 손을 꼭 잡고 아빠라 부르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작은 웃음소리, 잠든 얼굴, 내 품에서 곤히 안겨있던 체온까지 떠올라 눈앞이 아득해졌다. 김미선은 더는 참지 못했다.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나 책상에 손을 내리쳤다. 뭐라고? 내가 엄마 맞아? 피 섞인 딸을 방해라고 부르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회의실을 찢었다. 변호사와 내가 급히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지만 이미 불길은 번져 있었다. 김미선의 눈동자는 불덩이 같았다. 넌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야. 엄마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도 없어. 내가 버린 아이를 내가 대신 지켜줄 거야. 하지만 넌 절대 용서받지 못해.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조차도 뻔뻔하게 느껴졌다. 회의실은 숨조차 내쉬기 힘들 만큼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변호사가 다시 차분히 말을 이었다. 사전에 남편 측에서 아이는 혈연이 아니더라도 양육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내 쪽에서 친권을 원하지 않으니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 쪽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나는 아버지다. 아이는 내가 키운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증오와 절망이 얽히며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영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듯 축 처졌고 그녀의 눈빛은 초점 없는 유리알처럼 흔들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넘겼다. 종이 넘기는 소리마저 얼음 깨지는 듯 날카롭게 울렸다. 다음은 위자료입니다. 이번 사안은 첫째,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님에도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 둘째, 5년에 걸친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불륜이 확인되었다는 점. 이를 종합해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한 남편이 양육권을 갖는 만큼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차갑게 빛났다. 말끝마다 얼음 파편이 쏟아지는 듯했고 그 무게는 망치처럼 머리를 내려쳤다. 그때 지영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나만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지 마. 당신이 날 방치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나는 싸늘히 그녀를 바라보며 잘라냈다. 핑계는 법정에서 해라.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체념을 넘어선 냉혹한 확신이었다.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김미선은 다시 팔짱을 끼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영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눈앞의 숫자들 8천만 원, 매달 50만 원은 그녀의 인생을 짓누르는 쇳덩이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녀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흔들렸다. 나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한때 내 옆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더 이상 동정이나 연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만이 굳게 남아 있었다. 김미선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박혔다. 돈으로 다 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무게는 내 인생 내내 따라다닐 거야.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 그 말이 회의실의 끝을 장식했다. 정적 속에서 지영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자신이 만든 늪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차갑게 잘라냈다. 핑계는 법정에서 해라.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적을 깨뜨린 건 김미선의 목소리였다. 나도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그녀는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로 내던졌다. 봉투가 미끄러지며 퉁 하는 소리를 냈다. 6천만 원. 나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다. 내가 우리 가정을 부쉈으니 그 대가를 치러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지영을 꿰뚫었다. 지영은 숨이 막힌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어떤 변명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눈앞에서 겹겹이 쌓이는 금액들은 현실감조차 사라질 만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지영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회의실에는 숫자와 차가운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김미선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귓가에 남았다. 돈으로 다 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무게는 내 인생 내내 따라다닐 거야.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 그날 회의실을 나설 때 나는 잠시 뒤돌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휘청거리는 걸음, 무너진 어깨, 그리고 비틀거리며 문을 나서는 발소리. 한때 당당하게 나를 속였던 여자의 그림자는 이제 낯선 패배자의 모습뿐이었다. 며칠 뒤 결국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영이 본사로 불려갔다는 소식이었다. 인사팀과 감사팀이 함께 자리에 그녀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했다. 근무 시간 중 반복된 무단 외출,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규정 위반, 회사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 금일부로 해고 조치한다. 그 순간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동료의 전원은 충분히 그림을 그리게 했다. 긴 회의실 테이블 위 흰 종이에 붉은 도장이 찍히며 읽어내려가는 냉정한 문장들. 그녀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증거 다 있습니다라는 말이 곧바로 날아들었고 결국 입술만 떨다 고개를 떨구었다 한다. 회의실을 나올 때 동료들은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선고였다. 이 질문이야말로 내 인생에 남은 가장 무거운 과제였다. 지영은 밤마다 술집에서 억지 웃음을 팔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위자료와 양육비, 집세와 생활비는 그 수입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장부에는 붉은 펜으로 표시된 벌금과 납기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하루라도 쉬면 곧바로 구멍이 났다. 노량진의 지하 원룸에서 그녀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습기 찬 벽, 꺼져가는 전등, 싸구려 컵라면 냄새. 손에 들린 영수증은 종이조각 같았지만 그 금액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숨막히는 나날 속에서 그녀의 삶은 단순한 계산으로 바뀌었다. 오늘 번 돈, 내일 빠져나갈 금액. 살아남는다는 말이 점점 숫자의 형태로 다가왔다. 웃음조차 계산이 되고 한숨조차 빚으로 환산되는 인생. 그 무렵 박준호가 내 집 앞까지 찾아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동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기웃거렸고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침착히 경찰에 신고했을 뿐이다. 강대현 나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쉰 고함에 불과했다. 이웃들의 눈길 속에서 그 남자의 체면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몇 분 뒤 도착한 경찰들이 그의 팔을 붙잡아 순식간에 데려갔다. 이웃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뒷말을 남겼다. 저렇게 초라하게 끝날 줄이야. 결국 그는 다시는 우리 근처에 나타나지 못했다. 하지만 소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술과 도박에 빠져 경마장과 전당포를 전전하다가 결국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고 일터에도 얼굴을 내밀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영 역시 같은 굴레에 묶여 있었다. 나와 김미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그리고 서연의 양육비가 매달 그녀의 목을 조였다. 밤마다 술집에서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도 남는 건 한숨 섞인 푼돈뿐이었다. 그녀는 손님 앞에서 웃어야 했고 모욕적인 농담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하지만 돌아와 거울을 마주하면 그 얼굴은 눈 밑이 퀭하고 화장조차 지워지지 않은 초라한 모습뿐이었다. 그때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을 것이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며칠 전 지영에게서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왜 내가 전화를 받았는지는 나 스스로도 의아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술기운에 젖어 있었고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낮에 거리를 걷다가 놀이터를 봤어. 그네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순간 서연 얼굴이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흐느낌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또다시 걸려온 전화는 더 짧고 흐릿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가끔 생각해.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의 행복했던 날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했을 텐데.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흐느낌과 함께 끊어졌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그녀의 흐느낌은 한동안 귓가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 시간을 되돌리는 버튼은 없다. 이미 흘러간 날들을 되돌릴 수도 지워낼 수도 없다. 지영에게 남은 건 매달 돌아오는 위자료와 빚,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후회뿐이었다. 그 무게를 짊어진 채 그녀는 내일도 같은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스치듯 따뜻하게 번져왔다. 나는 그 작은 손을 다시 꼭 잡았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나는 끝까지 아버지다. 그의 소식은 점점 더 추악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술과 도박에 빠져 전당포와 경마장을 전전하다가 결국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일터에도 얼굴을 비추지 못한 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지금은 어디서 떠도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소문만 남았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지영의 웃음, 야근이라고 거짓말하며 달려가던 발걸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시간이 결국 그를 이 지경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때 회사에서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운 말투로 사람들을 압도하던 인물이었지만 이제 남은 건 망가진 명예와 쓰러져가는 몸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영 역시 빚에 묶여 있었다. 나와 김미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그리고 서연의 양육비가 매달 그녀의 목을 조였다. 밤마다 술집에서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도 남는 건 한숨 섞인 푼돈뿐이었다.
장부에는 붉은 펜으로 납기일이 표시되어 있었고 빛 독촉 전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한때 그녀가 아끼던 옷장과 장식품은 이미 전당포로 넘어갔다고 들었다. 거울 앞에 서면 화려한 화장 뒤로 드러나는 초라한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가끔 그런 지영의 모습을 상상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억지로 미소를 짓고 술잔을 들며 손님에게 허리를 굽히는 장면.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좁고 눅눅한 방에 홀로 앉으면 화장 지워진 얼굴 위로 피로와 후회만이 남았을 것이다. 그 대비가 얼마나 잔혹한가. 며칠 전 지영에게서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왜 내가 전화를 받았는지는 나 스스로도 의아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술기운에 젖어 있었고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낮에 거리를 걷다가 놀이터를 봤어. 그네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순간 서연 얼굴이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그 끝에서 그녀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결국 통화는 짧은 울음과 함께 끊겼다. 며칠 뒤 또다시 걸려온 전화는 더 짧고 흐릿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가끔 생각해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의 행복했던 날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했을 텐데.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안에는 연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공허한 무게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흐느낌과 함께 끊어졌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그녀의 흐느낌은 한동안 귓가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 시간을 되돌리는 버튼은 없다. 이미 흘러간 날들을 되돌릴 수도 지워낼 수도 없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잔인할 뿐이다. 만약 내가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만약 그녀가 한 번이라도 멈췄더라면, 그러나 그 모든 가정은 현실 앞에서 아무 힘도 없었다. 지영에게 남은 건 매달 돌아오는 위자료와 빚,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후회뿐이었다. 후회는 빚보다 무겁고 위자료보다 더 깊게 파고든다. 그 무게를 짊어진 채 그녀는 내일도 같은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스치듯 따뜻하게 번져왔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 자신의 출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나는 그 작은 손을 다시 꼭 잡았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나는 끝까지 아버지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다. 언젠가 서연이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이니까.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과거는 이미 썩어버린 상처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내 손에 남아있다. 지영과 박준호의 이름이 추문 속에서 소비될 때 나는 서연의 웃음을 지켜내는 이름으로 남아야 한다. 그 차이가 곧 내 삶의 전부였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